조금 전부터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 일본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본 규제에 대응할 예산 2,700억 원을 어떻게 나눌지 의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은 테러 협박이 들어왔다며 소녀상만 빼는 게 아니라 기획전 자체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119일 만에 밀려있던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이제 남편의 출산 휴가가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나고 택시 산업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열흘 만에 기적같이 발견된 조은누리 양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등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과 군견이 동원된 급박했던 열흘간의 구조 상황을 뉴스룸에서 되짚어봅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내일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상륙하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말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주택가에도 벌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뉴스미션에선 소방대원들과 함께 벌집 제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부터 서울 종로에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자리인 소녀상 앞에 680여 개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예, 현장의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지금 뒤로 보이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일본 평화의 소녀상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천 명 정도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도 무덥고 집회 중에도 비가 내릴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까지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최초에 3천 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어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참가자 수가 더욱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도 뒤로 여러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데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참가자들은 여러 손팻말을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가자들이 손에 들고 나온 손팻말 중 하나에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그리고 강제징용을 사죄하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어제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일본 경제 보복을 넘어선 경제 침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요. 제 뒤에 이렇게 스크린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편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집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잠시 후면 7시 정도부터 진행됐던 촛불 집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이곳 일본 대사관을 시작으로 종강역 그리고 세종대로를 거쳐서 조선일보 건물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진 중에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약 10,000명 정도의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더욱더 큰 규모의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 일본 나고야에서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스가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위협을 했던 일본 나고야의 소녀상 전시는 사흘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오늘 주최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소녀상만 빼는 게 아니라 기획전 자체를 문 닫겠다고 했습니다. 테러 협박이 들어오면서 직원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今後の円滑な運営に向けて必要な対策を取るとの観点から
本日までとすると。 논란의 작품뿐 아니라 전시된 작품 모두를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ガソリン健康管を持ってかなりお邪魔しますので、そういうお客さん、多くの方ですね、安心で安全でご覧いただきたい。 지사는 안전을 내세웠지만 일본의 주요 예술제가 개막 사흘 만에 작품 검열과 전시 폐쇄를 신속하게 받아들였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막상 정치권에서 정부 보조금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하루 동안만 1000건 가까운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소녀상에 종이봉투를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공식 트위터 계정도 예술감독의 사임 요구나 소녀상에 대한 심한 망언에 쌀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개막 첫 주말이던 오늘 전시장 앞에 일찌감치 긴 줄이 들어섰지만 이들은 마지막 관객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시장에 벽을 쳐 출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소녀상의 김석영, 김은성 작가는 많은 이들이 줄 서서 보며 공감해 고마웠는데 버텨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일본 스스로 표현의 부자유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이제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본 규제에 대응할 예산 2,700억 원을 어떻게 나눌지 의결을 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자금 6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73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기술과 소재 국산화를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배정액을 보면 먼저 소재와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당장 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159개 품목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사오는 품목들인데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 기계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업들은 머지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연장하고 최대 6조 원가량의 자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자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일괄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소재와 부품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응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먹거리와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죠. 정부가 어떤 카드를 검토할지 이주찬 기자가 전합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철 등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일본산 먹거리의 방사능 문제에 그만큼 민감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용할지를 놓고도 최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조치가 방사능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 등 사이에선 여러 조치가 거론됩니다. 먼저 식품의 경우 후쿠시마산 외에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 더욱 강도 높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산업 폐기물 등도 심사를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형태의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관세를 깎아주고 통관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엔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본이 내놓은 규제 조치 중에 약한 고리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는 자국 기업들의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CP 인증 제도입니다.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이른바 특별 일반 포괄 허가에 대해 종전처럼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제의 화이트리스트와 상관없이 일본 기업이 한 번 심사를 받으면 3년간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른바 CP 인증을 갖춘 일본 회사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32개의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추가로 행정력을 동원해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CP 인증을 갖추지 않은 영세한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공급선이 너무 영세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인지 또는 신청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좀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CP 인증 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미국은 촉진자로서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중재에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다시 말해 두고 보지만은 않겠지만 일단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취재진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2차 보복 결정 14시간여 만입니다. 우선 한일은 미국의 친구라며 각자 관계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자아 성찰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휴전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한 언급 대신 일종의 양비론을 편 것입니다. 이어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분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대응 조치의 자제를 촉구한 것입니다. 다만 창의적 해법을 촉구하면서 계속 관여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동맹의 대화를 다그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선뜻 끼어들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당사자들이 쥐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이 방콕 현지에서 한일 양측이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한일 양측의 요청을 전제로 관여하겠다고 한 이후 추가 언급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옷이나 맥주뿐 아니라 극장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방학을 겨냥해 나오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사라진 건데 휴가철이 대목인 출판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우린 친구니까. 여름방학 성수기 마지막인 광복절 전날 개봉하려던 도라에몽은 결국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건의 냄새가 나는군. 개봉 첫 주말 흥행 4위까지 올라간 엉덩이 탐정에는 평점 테러가 이어지며 극장에선 사실상 만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무예 영화제는 포스터에 일본 검객 영화의 한 장면을 내세웠다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일본 소설의 출간 10주년 기념판을 준비하던 출판사는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우파 세력을 분석한 책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 들고 와 화제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애니메이션 레드슈즈는 애국 마케팅 대상이 됐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담은 이 영화는 개봉 일주일 만에 10,000명 넘는 관객이 들며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 도쿄에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가장 최근의 현지 분위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는 결정 내리고 우리 정부 맞대응하는 조치 나온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그 신문 미디어들을 보면 산케이 등 보수 계열의 신문과 그리고 아사히 등 중도 계열의 신문과 입장이 명확하게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산케이는 예를 들면 한국은 안전보장상 신뢰할 수 없고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또 일본은 너무 얕잡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정당한 조치를 했고
또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 예. 그리고 우호 관계를 그렇게 빨리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대신 니케이 신문이라든지 또는 아사히 신문 이런 중도 계열은 이것은 명백하게 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 조치이고 예. 또 그리고 오히려 이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일본이 명분을 잃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오히려 정치 역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연대로 지금까지 한일 관계 지속되어 왔는데 예. 이 기본 구조를 훼손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양국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 즉각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또 중도 계열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체 성격에 따라서 매체 입장에 따라서 또 합리적인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군요. 예. 예. 자, 아베 내각이 이 상황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느냐? 결국 여론에 달렸다고 또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유권자들의 여론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것에 관련해서 4만여 건의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95%였나요? 찬성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경제 통상성 최종 발표가 95%인데 예. 아마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동원된 여론 같고 예. 또 조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실제 일본에서 예를 들면 TBS 계열 예. JNN이라는 것이 네트워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 58% 정도가 예. 여기에 찬성을 했고 NHK는 약 48%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했지 절대적이진 않아요. 물론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긴 했지만 95%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것은 이번 조치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은 먼저 동원된 여론을 좀 만들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불매운동 거셉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분야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있는데 예. 하지만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일면적인 부분만을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이고 또 전국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면 아마 일본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들도 많이 동요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한국의 젊은 층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젊은 층들은 일본에 유학도 오게 되고 또는 가장 관광을 많이 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는 것은 미래에 일본의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계속 여쭤보는 게요.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또 결정까지 내리는 아베 내각, 또 아베 총리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희가 또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아베 내각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약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일본 아베 내각 또는 보수 우익들은 예. 이게 전후보상, 식민지 역사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 1965년 또는 위안부 합의를 가지고 최종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제징용 재판을 통해서 새롭게 전후 배상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예.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대만이라든가 북한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동원된 아시아의 강제 동원 문제까지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 예. 일본이 고립되고 있죠. 즉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론 또는 한반도 위기론으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가져왔는데 예. 현재 이런 일본의 보수 정치의 기본이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는 아베 수상은 임기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어떤 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G20 이후 외교적 성과가 없었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 그렇죠.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못했기 거죠.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면 유일하게 지금 이 한국 때리기라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살려가고 또 단기적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예. 또 올해 연말 내까지 가능하면은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 개정의 동력을 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목표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에서는 어떤 촉진자 역할은 하겠다라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갈등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 봉쇄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을 했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도 미국이 관여를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은 좀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이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단순한 무역 규제 조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두 양국의 정체성의 싸움이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좀 큰 시야로 보면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즉 48년에 일본의 평화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 전쟁이 바로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이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어요. 일관되게 이 구조가 가짐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많아졌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안보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죠. 즉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 세력과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막아왔던 것이 전쟁을 경험한 어쩌면 일본의 시민운동 또는 국민들이 이것을 저지해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일본으로 봤을 때는 평화헌법 개정의 동력이 없을 때, 즉 한국과의 이 무역 규제 또는 이 한국 때리기로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동아시아 안보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아주 깊게 보면서 또한 넓게 보는 시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한국 오실 때 학생들하고 같이 왔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공회대학교에서 학생들 18명이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데 물론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셨어요. 학생들 개인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민간 교류를 지속하고 또 학생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이 함께 와서 오늘부터 어학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민간 교류를 위해서 온 일본 학생들 또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되겠죠. 또 지금의 갈등과는 또 별개로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가 119일 만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여러 법안이 처리됐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닷새에서 열흘로 늘리고 택시 산업금 제도를 없앤 게 대표적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기사들은 번 돈의 상당액을 산업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승차 거부나 총알 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여객 자동차법 등이 개정되면서 법인 택시의 산업금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완전 월급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카풀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씩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합니다. 오늘 10월부터 남편의 출산 휴가가 기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실상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법안 140여 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이후 통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북한이 최근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반면 북한은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북한 매체는 발사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하면서 이 신형 방사포의 모습을 여러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이틀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 역시 신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방사탄의 고도 억제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명중성, 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사체 실험 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대한 조작설이 나오자 오늘은 재원과 함께 사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최근 2차례 북한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비행 속도와 궤적으로 볼 때 방사포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이 신뢰를 깨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냉전 시대를 끝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오늘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어환희 기자입니다. The importance of this treaty transcends numbers. The maxim is dovyai no provyai. Trust but verify. Назначение этого...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вы это повторяете. You repeat that at every meeting. 32년 전 미국과 소련이 INF 조약에 서명한 뒤 두 나라는 약 3년 동안 핵무기 2,700기를 폐기했습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 사이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시험하고 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조약 위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러시아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입니다.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변수가 됐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축 조약으로는 지금의 중국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y weren't living up to their commitment. Would probably have to put China in there. 미국이 탈퇴를 공식화하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대사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축 합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The world will lose an invaluable break on nuclear war. JTBC 어환입니다. 어제 가족 곁으로 돌아온 조은느리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맛비 속에서 홀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지요. 이렇게 은누리 양이 버틸 동안 수색에 투입된 연인원도 수천 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사투를 벌였던 지난 열흘을 조승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조은누리 양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의 무심천 발원지로 가던 길에 실종됐습니다. 조 양은 벌레가 너무 많다고 말하며 산에 오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수건이 묶여있는 이 지점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조 양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방향을 돌려 산 정상 쪽으로 간 걸로 추정됩니다. 실종 지점에서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원래 목적지인 무심천 발원지로 가려면 이쪽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데 조 양은 길을 잘못 들어 왼쪽 길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하루 만에 공개 수사로 바꿨습니다. 연인원 5,700여 명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군견에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조 양이 실종된 산속은 이렇게 무성한 수풀로 뒤덮여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사까지 급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2사단 수색대대 박상진 원사와 군견 달관이가 실종 지점에서 1.7km 떨어진 산 너머 바위 틈에서 살아있는 조 양을 찾았습니다. 조 양은 박원사의 등에 업혀 1시간 반 만에 산 아래로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 양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조 양이 죽까지 먹고 있고 떨어졌던 신장 기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양이 건강을 충분히 되찾은 뒤에 실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은누리양이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엔 베테랑 군견 달관이도 톡톡히 한몫했습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엔 포상휴가 보내주라는 응원글이 넘쳐나는데요. 5년 전만 해도 탈영했다가 탈영견으로 언론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국민 군견 다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조은누리양을 발견한 수색견 달관입니다. 갑자기 앉아 자세를 취하며 박상진 원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살 때부터 받은 훈련대로였습니다. 매일 4시간씩 이는 훈련을 합니다. 체치가 낮기 때문에 군견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밀은 후각이 발달된 달관이의 코에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와주고 하면 폭도로 한 800m, 거리는 2k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관이는 단숨에 국민 군견으로 등극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에어컨을 틀어주고 포상 휴가를 보내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면서 지우고 싶은 과거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달관이가 탈영했던 사실입니다. 춘천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군용 차량의 철망을 뜯고 사라진 겁니다. 달관이는 주민 신고로 하루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를 두고 진정한 개과천선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활약상은 전 국민적 관심 덕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성원을 했기 때문에 누리양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주말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에서는 27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에서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화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한강공원이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많이 나와 있다고 하죠. 또 조금 전에는 소나기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 2시간 전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이곳에는 그늘막과 돗자리를 펴고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수대가 거대한 수영장처럼 변할 정도였습니다. 소나기는 약 1시간 전에 그쳤는데요. 지금 다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중단됐던 푸드코트와 콘서트장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륙 지역에 내린 곳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더위를 꺾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어젯밤 가장 더웠던 곳이 이곳 영등포구였습니다. 빌딩이 많고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영등포구 측정소에선 최저 기온이 27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한 29도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와 비슷합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경우 어젯밤보다 오늘 밤의 기온이 약 2도 정도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주말 내내 이렇게 더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오늘만큼 더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발효되어 있는 폭염특보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 정도까지 오를 거고요. 정부는 오늘 폭염 위기 단계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인데 경로가 어제와 좀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할 걸로 보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상륙하진 않고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한반도를 상륙하는 것으로 오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속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 남동쪽 1300km 해상에 있는데요. 6일 낮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고 6일 밤엔 남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해안으로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들어온다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형 태풍이긴 한데요. 태풍의 경로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들어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직까지는 태풍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기온이 35도를 넘었던 경북 김천에서는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폭염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온열 환자도 곳곳에서 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온열 질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올해 660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고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김천의 80대 여성도 온열 질환이 원인인 걸로 추정됩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은 환자가 2,603명, 숨진 사람은 34명이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땀이 나진 않지만 열이 나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몸을 식혀주되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위험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힘이 없고 창백해지는 건 열탈진의 증상입니다. 손발이나 발목이 부으면 부은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얼굴이나 가슴, 다리에 뾰루지가 나면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부터 오후 2시는 외출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게 낫습니다. 무엇보다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 술이나 커피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고 이뇨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 줄이는 게 좋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면 덩달아 늘어나는 게 말벌입니다. 요즘 특히 번식과 활동이 활발해서 신고도 크게 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소방대원들과 벌집 제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쉴 새 없이 무전이 울리는 119 상황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조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신고는 벌집을 없애달라는 요청이라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특히 신고가 몰린다고 합니다. 뉴스 미션이 출동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촬영에 앞서 벌집 제거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전 교육도 받았습니다. 작업 장비 중 보호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멧을 꼭 쓰고 머리에 밀착돼 있으면 버리면 여기 쏘아버리면 바로 맞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잘 여며야 합니다. 틈이 생기면 다 들어옵니다. 교육을 마치고 구조대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창고 건물 문 위에 쌍살벌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창고 앞에 벌이 많이 날아다녀서 벌집이 엄청 큰 게 달려 있어서 바로 119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구조대원과 소방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벌집 입구를 향해 전용 퇴치제를 뿌리자 벌들이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안 쏩니다. 계속 쏘세요. 벌집은 글개로 밀어냅니다. 낀다는 생각은 오! 다음 출동 장소의 벌집은 지름 30cm가 넘는 크기. 말벌수가 많아 위험할 수 있어 취재진도 멀리 물러났습니다. 숙련된 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 번에 큰 벌집을 떼냅니다. 가끔 술을 담그겠다며 벌집을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거절합니다. 저희가 압착을 시켜요. 압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쓰레기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환경 오염도 심하고 지금은 다 전량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가에서도 말벌 신고가 잇따릅니다. 구조대는 무더위와도 싸웁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옷이 땀이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한다 보니까 좀 더운 건데. 제가 지금 이 보호복을 입고 15분 정도 벌집 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안은 정말 사우나처럼 덥습니다. 이 앞에 달려있는 게 선풍기인데 흐르는 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해만 벌에 쏘여 10명이 숨지고 올해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 4건 가운데 3건은 7월과 9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벌 쏘임을 피하려면 밝은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벌이 천적인 곰이나 오소리와 비슷한 어두운 색깔의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향수처럼 향이 진한 화장품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같은 얇고 딱딱한 도구로 독침을 긁어내야 합니다. 손으로 벌침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핀셋으로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벌침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손에 2차적으로 찔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고 얼음찜질하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스 미션 최하은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 현장에서 오늘 1차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문을 바깥에서 닫아버린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살을 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현장 직원들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방수문을 왜 닫았는지와 이 문을 열어뒀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가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구하러 들어간 건 사고 당일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그로부터 25분 뒤 이들이 통과해 들어갔던 방수문을 다른 작업자들이 닫았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닫으면 안에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문을 열어놓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문을 닫은 작업자들은 빗물이 역류해 감전사고가 나거나 설비를 손상시킬까 봐 닫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또 다른 출입구에 있는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피해자들이 내려갔던 통로 외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었지만 물건만 드나드는 곳이라 계단이 지상까지 연결돼 있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1차로 현장을 감식했고 현장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의 지시나 매뉴얼에 따라 방수문을 닫은 것인지 등을 따져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대에 올리느라 잠깐 3살 된 아이 손에 놓은 사이 아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다짜고짜 끌고 간 겁니다. 다행히 아이는 찾았는데 아찔했던 순간을 이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50대 여성이 마트로 들어옵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를 지나치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 옆에 섭니다. 바로 앞에선 아이 엄마와 초등학생 형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아이 손을 잡고 마트 뒤쪽으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10초 뒤 계산을 마친 엄마가 아이가 없자 황급히 나가보지만 이미 여성은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엄마는 마트를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고 한 직원이 아이가 뒷문으로 나간 것 같다고 알리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마트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 단지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경찰이 발견하자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다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지 40분 만이었습니다. 애가 떨고 막 놀고 있었고 경찰분들이 부모를 인계해주고 여자들이 반항하고.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조현병 환자로 이 아이는 엄마를 싫어한다, 아는 애라 데려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질병이 있고 아이가 다치진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길 가다가 그 사람하고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이를 옆에 세워두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데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경찰은 여성을 입원시키고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둑과 적반하장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들으시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입는다면. 네, 제가 준비한 퀴즈는 지금 들으신 문 대통령 말 중에 일본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1번 이기적인 민폐 행위, 2번 적반하장, 3번 가해자 일본, 삼지선답니다. 다행히 객관식이군요.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미 키워드에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도둑과 적반하장이었으니까 2번 적반하장 아닙니까? 네, 맞추시라고 낸 문제인데 2번 적반하장이 맞습니다. 일본의 외무성의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도 쉽게 쓰는 표현인데 적반하장이란 말이 그렇게 무례한 겁니까? 그래서 사토 부대신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사토 부대신은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누스비토 타케다케시,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
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예. 저건 일본어 표현으로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누스비토, 도둑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일본 전문가와 서울에 있는 일본 기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가 이 일본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고 실제 일본 언론 보도에도 저렇게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토 부대신은 뭐가 불만이었던 거냐? 제가 한 전문가의 이 분석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은 도둑이란 표현에 민감하다. 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수탈, 도둑질한 게 아니라 근대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둑이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일본 극우 세력들, 우익 세력들이 저런 주장을 특히 많이 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민감한 건 알겠는데 저 발언만 봐서는 도대체 누가 무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토 부대신의 발언 아무리 봐도 그냥 적반하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 일본 정부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국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 사토 부대신은 자위대원 출신이기도 하고 또 극우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포공항에서 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주장을 하면서 울릉도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떼를 쓰다가 저렇게 입국이 거부돼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인물이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과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을 때도 그때 분위기를 보면 일본 정치권에서 저 사토 부대신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유명했던 게 이른바 이 버르장머리 발언인데 1995년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을 겨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예. 당시에 일본의 한 장관이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기에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쏘아붙인 겁니다. 예, 훨씬 더 센 발언이었던 거군요. 근데 아무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서 느끼실 텐데 지금의 이 한일 관계 적반하장이라는 말 빼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보도할 때 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광복절부터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적어도 일왕 즉위식인 10월 20일까지는 이 적반하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사케와 청주로 정했습니다. 예, 둘 다 술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정치권에서는 한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점심에 이 여의도 일식집에 가서 일본 술 사케를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나온 날인데 이런 날에 일본 술을 마신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 이 야당이 이걸 그냥 넘길 리가 없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예.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 측에서 뭐라고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가 마신 건 메뉴에는 사케로 돼 있지만 사실 국산 청주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예.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지 일본식 식당에서 국산 재료까지 파는 것까지는 불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 식당 하는 자영업자들 다 망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최지원 기자 이야기대로 요즘 이제 불매 운동이 또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일식집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또 고민이 많을 텐데 자, 이 대목에서는 그 일식집 주인분 이야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식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음식점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 언론 보도와 또 이 언론과 민주당에 어제 이 대표가 마신 술을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보내왔습니다. 예. 마셨던 것은 국내산 쌀로 만든 청주였다라는 것이고 이 해당 음식점은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 냉장고에 국산 술만 채워놓고 있다 이렇게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저렇게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온 겁니까, 당에? 네. 예. 이 문제의 음식점은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